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유품 상자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지난 20년 동안 그가 품어온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기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그 누구라도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입니다.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자의 이야기방 시작하겠습니다. 1부 부고 한 통. 민수는 평생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7살 되던 해의 봄날, 어머니는 어린 민수를 홀로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단 한 번의 연락도, 단 한 줄의 편지도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잊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는 어머니의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엄마를 그리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민수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를 키워준 사람은 어머니의 먼 친척이라는 작은 외삼촌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말수가 적고 손이 두꺼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민수에게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물을 때마다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침묵을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른이 되었고 서울의 작은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민수에게 한 통의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작은 시골 요양병원의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민수의 어머니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민수 혼자서도 입에 올린 적 없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젯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유언으로 아들에게 꼭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다고.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매정하게 버렸던 사람이 어째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은 것일까? 무슨 할 말이 그토록 남아있었기에 자신을 부른 것일까? 그러나 그 의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날의 민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부 한줌의 어머니. 다음날 새벽 민수는 강원도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그곳에 도착해야 할지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시골의 작은 역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한참을 플랫폼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산자락 아래 조용히 자리 잡은 작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그를 영안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이상하게도 떨려왔습니다. 평생 원망해온 사람의 시신 앞에서 어째서 손이 떨리는 것인지 민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작고 여윈 한줌의 사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가 7살 때 기억하던 그 고운 얼굴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움푹 팬 볼,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카락, 온몸의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런 작은 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낳은 사람이 맞는 것일까?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 1년 동안 이 병원에서 지내셨다고, 홀로 들어오셨고 면회 오는 사람도 단 한 명 없었다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매일 일기만 쓰셨다고, 간호사들이 말려도 끝내 펜을 놓지 않으셨다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일기.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짐이 있느냐고. 간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이 머물던 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요양병원의 도움을 받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머물던 작은 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리해야 할 짐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방에 들어선 순간 민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3부 오동나무 상자.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 허름한 옷장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전부가 그 좁은 방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살 거였으면 도대체 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냐고. 이렇게 외롭게 죽을 거였으면 도대체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것이냐고. 그는 빈 방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는 먼저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색이 바래고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쪽에 오래된 회색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코트를 손으로 만져보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 코트의 안주머니에서
어렴풋한 향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그가 어머니의 품에서 맡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 한 줄기에 20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코트를 아는 채 잠시 침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옷장을 닫고 책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안경 하나와 다 쓴 볼펜 한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빈 약봉지 몇 개와 찢어진 영수증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무심코 책상 아래쪽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책상 다리 사이 가장 깊숙한 구석에 무언가 작은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매끄러운 나무의 결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끄집어냈습니다. 오랜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두 손바닥을 합친 정도였고 모서리는 긴 세월에 달아 둥글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색된 일기장 한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 자신이 있었습니다. 7살의 민수,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어머니, 어머니의 손이 어린 아들의 작은 어깨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어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 7살 봄,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민수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믿어온 그 말이 사진 한 장의 뒷면에서 20년 동안 숨죽인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사진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자 안에 함께 담겨 있던 누런 일기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그 일기장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4부 잔인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오랜 손때가 묻어 거뭇해져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일까? 민수는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떨려서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리기 위해라니. 그는 그 단어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생 어머니가 자신을 귀찮아서 버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을 두고 떠났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의 첫 문장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니. 도대체 누구로부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잔인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일까? 민수는 다음 장을 넘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일기장을 한번 펼치고 나면 그는 다시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해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기장 속의 진실이 자신이 평생 믿어온 그것과 전혀 다르다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는 어떻게 어머니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민수는 끝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그가 평생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이, 그 모든 진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그가 7살이 되던 해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떠나기 바로 며칠 전의 날짜였습니다. 그러나 일기장은 그 날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오늘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쓸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언젠가 내 아들이 이것을 읽게 된다면 그때는 부디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민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기장을 오직 아들에게 남기기 위해 20년이라는 세월을 써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 이전 어머니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첫 장면부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부 23살의 봄. 이야기는 어머니가 23살이던 해 어느 봄날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성품이 곱고 손재주가 좋아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다고 일기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녀를 두고 저런 색시를 며느리로 들이는 집은 복받은
집안이라고들 말하곤 했습니다. 그 봄, 마을에 낯선 청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잠시 일을 하러 내려온 도시 청년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으며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선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민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그 청년은 마을 어귀의 작은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물을 길러 나가 있었고 청년은 그곳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먼저 그녀를 불러 물 한 바가지만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고 그 물을 청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도 어쩐지 오래 알아온 사람 같았다고. 이 사람의 눈빛이 가슴에 오래 남는다고. 두 사람은 그 봄 내내 조용히 만났습니다. 저녁마다 마을 뒤 작은 둑길을 따라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꿈을 꾸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 결코 무섭지 않을 것 같다고. 일기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도시 사람을 마뜩잖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저 청년의 집안이 어떤지 한 번도 들은 적 없다며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이 고집을 끝내 꺾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이 작은 마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흰 한복을 입고 신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다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가난도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민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23살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던 그 봄이 머지않아 어떤 지옥으로 뒤바뀌게 될지를 그날의 어머니는 꿈에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서울행 기차에 오르던 바로 그날부터 조금씩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육부, 식모가 된 신부. 어머니가 남편을 따라 서울에 도착한 것은 결혼식을 올린 지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손수 짠 이불 한 채와 옷가지 몇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일기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남편은 어쩐지 표정이 몹시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어두운 얼굴이 무엇 때문인지 그때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좁고 어두운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인사조차 받지 않은 채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댁의 진짜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술과 노름으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디선가 술에 취해 들어와 방 한구석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 대신 시장에서 행상을 하며 아들을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세월이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차갑고 사나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형이 둘, 누나가 하나, 모두 셋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변변한 직업 없이 어머니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7 식구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바로 그날부터 그 집의 식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지었습니다. 7 식구의 빨래를 손빨래로 해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는 시어머니의 행상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밤늦게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이 가난한 것을 빌미 삼아 매일같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에서 시집 온 년이 뭘 안다고 저런 걸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며느리의 옷가지를 제 마음대로 가져다 입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폐물 하나까지 슬그머니 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아주버니들은 올케에게 술 심부름을 시켜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그녀의 통장을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은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날에도 남편은 방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면목도 없다고. 나는 이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어느덧 그 지옥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조용히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7부 민수가 태어나던 날 그녀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안 날 시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내아이면 그나마 낳고 딸이면 낳자마자 친정에 갖다 버려라.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다고. 이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도 단 하루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애 뱃년이 뭘 그렇게 누워만 있느냐고. 옛날에는 밭에서도 애를 낳았다고. 그녀는 배가 남산만해진 만삭의 몸으로도 새벽같이 일어나 7 식구의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시장의 행상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던 날도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랫배가 당기는 것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국솥 앞에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의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자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산파를 불러오라고만 남편에게 일러두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그날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신 산파를 불러 왔습니다. 어린 민수는 그렇게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너편 방에서 혀를 차는 소리를 들으며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여. 그녀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고 적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기록은 일기장 안에서도 가장 길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 이렇게 작은 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지옥 같은 집도, 모진 시어머니도, 무책임한 남편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민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신이 태어난 첫날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믿어온 그 사랑이 사실은 자신의 생애 첫날부터 온전히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백성민자에 빼어날 숫자.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빼어나게 살아가라는 뜻이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름조차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름만큼은 끝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조용히 속삭이곤 했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그 속삭임을 민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 속에서 그는 그 속삭임을 20년 만에 비로소 되돌려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복마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가 5살이 되던 그의 겨울, 시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어디론가 도망을 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8부 사채업자가 찾아온 겨울.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민수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는 낯선 남자 서너 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에 어두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 집 며느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나오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란 듯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사채업자들 앞에서 며느리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밀어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 친정이 시골에 땅이 좀 있소. 이 아이를 시켜서 받아내면 될 것이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식모처럼 부리던 며느리를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미끼로 내던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멱살을 잡혔고 머리채를 끌린 채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어린 민수는 그 광경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든 채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7살이 채 되지 않은 작은 아이가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울면서 매달렸다고 어머니는 그 순간 아들을 품에 안으며 빌듯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발 놓아달라고, 이 아이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 모습을 본 이웃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나와 어린 민수를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 몇 번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20여 년 만에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는 딸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모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논 한마디기만이라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논문서를 내왔습니다. 그것이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땀 흘려 일군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들고 서울로 돌아와 사채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빚은 그렇게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어머니의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를 두고 어딜 가느냐고 친정에서 돈 받아낸 것만으로 이미 할 만큼 했다고 그녀는 그날 밤 부엌 뒷마당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불효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내가 죽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녀의 진짜 지옥은 그 겨울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부, 3억 원의 보증, 그리고 끔찍한 제안. 그의 섣달 금음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난번 빚은 분명히 모두 갚았는데 또 무슨 일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그녀의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도망치기 전에 아들의 이름으로 보증을 세워둔 빚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10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3억 원. 그 시절의 3억이라는 돈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 위에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를 직접 노렸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는 그녀 앞으로 다가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아들이 하나 있지 않소?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워줄 때가 있소. 장기 매매 시장에 넘기면 그 빚의 절반은 갚을 수 있을 것이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니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페이지를 읽고 한참 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부터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낮에는 창문 너머로
어린 민수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이가 마당에 나가 놀 때마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이 아이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아들을 꼭 껴안은 채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방으로 조용히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너는 젊으니 또 낳으면 된다. 저 아이를 보내고 빚을 갚자. 집안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대들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아오던 그녀가 그날만큼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울부짖음을 어린 민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 안에 그 절규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내가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소. 시어머니는 그 서슬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 순한 양처럼 복종하기만 하던 며느리가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자신에게 달려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사채업자들이 언제든 집에 들이닥쳐 아들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녀는 잠든 아들이 얼굴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천천히 굳혀 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 아이를 이 집에서 완전히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저들이 오직 나만을 쫓도록 이 아이의 존재조차 잊게 만들어야 한다. 그 결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녀 자신조차도 그 순간에는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위대한 결심을 기어이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10부 가장 잔인한 결심. 그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사채업자들이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속눈썹 하나까지 남김없이 외워두려는 사람처럼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어미가 되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이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빚 문제로 술에 절어 사람 구실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던 먼 친척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외가 쪽 작은 외삼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자식이 없고 성품이 조용하며 한번 약속한 일은 평생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그 작은 외삼촌 앞으로 편지 한 통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라버니,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맡아주세요. 저는 평생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잊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편지 끝자락에는 이렇게 덧붙여 두었습니다. 만약 오라버니께서 이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이 아이에게 돌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죽는 날까지 오라버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외삼촌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와 마주 앉아 한참 동안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진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외삼촌이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될 때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두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낮에 미리 사진관에 들러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민수가 오동나무 상자에서 발견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그 글귀는 어머니가 아들과 헤어지기 바로 전날 밤에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린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랑 좋은데 가는 거야.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어린 민수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외삼촌이 기차역에 나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외삼촌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어린 민수는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마. 아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외삼촌의 품에 억지로 밀어넣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본다면 나는 다시는 이 결심을 지켜낼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라고. 기차가 출발한 뒤
그녀는 창문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같은 객차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물어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1부 10년의 도망, 10년의 그리움.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태어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왔다고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게 할 생각이라고 시어머니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일부러 사채업자들의 표적이 되기 위해 사람들 눈에 잘 띄는 행동을 골라 했습니다. 시장에서 큰 소리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이야기를 일부러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쫓도록 아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그 집을 영영 떠났습니다. 새벽에 옷까지 몇 벌만 챙긴 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오로지 그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그녀 자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그 뒤로 10여 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도망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2달, 광주의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1달, 대구의 여인숙에서 청소를 하며 3달, 대전의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으며 반년, 그녀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추적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도시에서 매번 다른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본명을 숨기고 주민등록증을 꺼내지 않고 오직 현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그 모든 떠돌이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아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학교에 들어가는 날이겠구나. 가방은 제대로 메고 갔을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오늘은 민수의 생일이다. 외삼촌이 미역국을 끓여주셨을까? 내가 직접 끓여주지 못한 그 미역국이 평생 마음에 걸린다. 오늘은 비가 온다. 민수는 우산을 챙겼을까? 비를 맞으며 집에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가 15살이 되던 그해 그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무렵 대구의 작은 봉제 공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조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삼시세끼를 공장 구내식당에서 가장 싼 메뉴로 때웠습니다. 속옷 한 벌조차도 새로 사지 않았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삼촌 앞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그 돈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결코 아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민수가 알게 되면 다시 흔들릴 것이다.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민수는 평생 그 학비가 외삼촌의 돈인 줄로만 알고 자라났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것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것도 모두 외삼촌 덕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공장 화장실에 들어가 꼬박 1시간을 울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컸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아들이 다 컸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민수는 그 페이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2부 마지막 일기 그리고 용서. 어머니는 48이 되던 해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봉제 공장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즈음 남편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의 빚 문제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객사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들도 그 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집안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도 그 집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다만 내 아들의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한다. 그녀는 병이 깊어진 뒤에도 끝까지 아들에게만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면 내 아들의 인생에 짐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은 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그녀는 작은 시골 요양병원에 들어가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매일같이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려도 끝내 펜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면서도 일기 한 페이지만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기는 숨을 거두기 사흘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쳐드는 순간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페이지는 아들에게 남기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곧 너에게 갈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간단다. 엄마가 너를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떠났다. 엄마를 미워해도 좋다. 엄마를 잊어도 좋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알아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했다.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이 일기장 한 권뿐이다. 언젠가 내가 이 일기장을 읽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엄마를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 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민수는 그 마지막 문장을 끝까지 읽고 나서 그 작은 방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안에 쌓여 있던 모든 원망이 그 한 페이지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를 미워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를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알지 못한 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작은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삼촌은 조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저 민수예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외삼촌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외삼촌이 미안하다. 내 어머니와 약속을 해서 평생 말을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는 외삼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외삼촌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외삼촌이 제 진짜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고를 수습해 어머니의 친정이 있던 그 시골 마을로 모셔갔습니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외할머니의 산소 옆에 어머니를 나란히 모셔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일을 오래도록 망설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어딘가에 자신처럼
부모님을 오해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손을 잡아들이시기를, 민수처럼 평생을 후회 속에 살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민수가 만약 어머니의 일기장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뜻대로 그는 끝까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의 어머니 같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